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가게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듣는 사연들 속에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세상은 넓고 그 속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지만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접할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어떤 사연들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저도 그런 파렴치한 인연을 피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과 남편 때문이었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이혼한 지 이제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졸 출신이었고 남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회사의 직원이었죠. 당시 제 나이는 23살, 남편은 31살로 저희는 7살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그저 나이 많은 회사 선배로만 보였고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제 곁을 맴돌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에는 갑작스럽게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윤서 씨, 저 윤서 씨 좋아합니다. 저하고 진지하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를요? 저는 민수 씨를 남자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전 아직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려. 그깟 나이 차이 제가 느껴지지 않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연애가 정말 싫으시면 저하고 밥 딱 3번만 먹어주세요. 그 뒤에도 제가 싫으시면 다신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밥을 3번 먹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어진 남편의 적극적인 고해에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과의 시간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저에게 남편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다가와 주었고 저는 남편을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내 편을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언제나 저희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시댁의 반응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아무리 며느리 자리를 좀 낮춰서 데리고 온다고 한들 부모가 없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 그런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윤서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윤서희 잘못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그랬잖아. 교육원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자란 사람이라서 윤서희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난 그런 윤서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말로 윤서희 상처 주지 마.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 녀석이. 하여튼 엄마는 이 결혼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데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어머니 말씀 잘 알아들었고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시댁의 가만단대는 저를 몹시 힘들게 했고, 그래서 저 역시 결혼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남편은 시댁과 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며 노력했고, 결국에는 우리 둘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던 시댁이 마침내 결혼을 허락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저희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마치 결혼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홀대는 처음엔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친부모님처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저의 그런 진심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맞이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무시와 모진 대우뿐이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서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애라도 빨리 가질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널 도대체 어디에다 쓴단 말이니? 고아나 다름없어서 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잖니. 겨우 고등학교 졸업해서 회사 격리나 하던 걸 며느리로 받았더니 도무지 쓸모가 있어야지. 내 원, 너 임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말인데 신혼생활 어쩌고 하면서 임신 미루고 있는 거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넌 매번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하여튼 난 분명 말했다. 어떤 생각하면 당장 쫓아낼 거라고. 네, 죄송해요. 그 죄송하다는 말도 이젠 지겹다 지겨워. 참 바보 같지 않나요? 쫓겨날 줄 알아라는 시어머니의 으름장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던 제 모습이 지금 돌이켜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렵게 얻게 된 가족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런 대우를 참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할 만큼 어렸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면서 직장까지 그만두었으니 제 곁에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홀대를 견뎌야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제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 가족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저와는 달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시집 오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사람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예견되었던 차별은 동서가 시집을 오고 난 후 더욱 심해졌고 특히 명절이 되면 저는 그 서름에 밤새도록 울곤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미리 시댁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고 집안 대청소까지 하느라 몸이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시집 온 첫 명절부터 차례를 지내기 직전에야 나타나 밥만 먹고 곧바로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억울함을 삼키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지만 동서는 돌아가기 전에 꼭 제가 보라는 듯이 시어머니께 다정하게 용돈 봉투를 건네며 아량을 베풀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용돈이에요. 아끼지 마시고 필요하신 데 있으시면 쓰세요. 모자라면 언제든 더 드릴게요. 어머, 우리 며느리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크니 어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어쩌다 저런 애가 며느리가 되어서는. 저 애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구나.
에이,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형님이 살림은 잘하시잖아요. 차례 준비며 제사 준비며 혼자서 척척 얼마나 잘해내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못하면 여자라고 할 수 있겠니? 그나마 그거라도 하니까 아직 쫓겨나지 않고 내 아들이랑 살고 있는 거야. 하긴 그렇죠. 그래도 저는 형님 덕을 보고 있어요. 형님 덕분에 명절 제사 같은 걱정 없이 회사 생활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잘하니까 이렇게 어머님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 형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우리 바쁜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킬 수도 없고 말이다. 우리 둘째는 머리도 똑똑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구나. 누구와는 달리 말이야. 어쨌든 얼른 가 보거라. 친정에서 기다리겠지. 어차피 갈 거면서 봉선은 얄밉게도 내 눈치를 살피더군요. 형님,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라는 눈빛이 아닌 잘 보고 있지? 너랑 나랑은 다르잖니? 받는 대접부터가 이렇게 다르잖아. 라는 의미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저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며 시어머니께 입에 발린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가도 될까요? 그래도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요. 설거지는 무슨, 어디 귀한 손에 물을 묻히려고. 그런 건 다 따로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가거라. 넌 친정도 없으니 다 정리하고 손님 맞을 거 다 맡고 집에 가도 되니까. 첫째, 넌 뭘 보고 서 있니? 얼른 정리하고 다음 손님 맞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둘째, 너도 얼른 가거라. 남은 명절 잘 보내라. 네, 어머님. 그럼 저 가볼게요. 뻔히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동서와 그런 동서를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되는 양버선발로 배웅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엔 점점 더 큰 허탈감이 자리 잡아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지쳐갔고 그 지친 마음을 달래줄 유일한 안식처는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힘든 날들 속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마저도 점차 시댁의 분위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힘들다.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명절을 무사히 보내고 집에 도착한 나는 그저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나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왜 당신은 매번 일을 제대로 못해서 엄마한테 혼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혼날 때마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알아? 내가 혼이 나든 말든 옆에 앉아서 음식에 간이나 지적하던 남편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니 처음엔 그저 비에 거슬릴 뿐이었지만 차츰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워하던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던지니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정말 기막혀.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어머님이 나를 혼낸다고 생각해? 어머님은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분이야. 뻔히 다 알면서 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힘들다니 얼마나 힘든 건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까는 입이 귀에 걸려서 웃었잖아. 난 당신 집에 가면 미소는커녕 감정이 다 사라져.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상처 주는데 내가 감정이 남아있겠어? 스트레스? 정작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나야.
불만이 많은가 보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진작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우리 집에서는 입 다물고 일만 하더니 내가 미쳤었지. 너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나 몰라. 지수 씨 종 봐라. 능력 좋지. 돈 잘 벌지. 자존감 높지. 무엇보다 엄마가 얼마나 예뻐하냐?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뭐. 누가 할 소린데?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난 결혼은커녕 당신 만나지도 않았어. 그래? 잘 됐네. 같은 마음이라서. 어이가 없더군요. 결혼을 반대하던 나를 설득해 결혼까지 끌고 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다니 그동안 쌓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며 살아왔던 저였기에 그의 차가운 태도를 마주했을 때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와 함께 제 마음속 사랑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무 참으면서 살았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너무 믿어버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에게서 마음이 한 번 떠나고 나니 결혼 이후 처음으로 이런 가족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죠. 그날 이후 남편의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던 어느 날, 그저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가 늦어진 줄 알았는데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임신이 하필이면 이혼을 결심한 이 시점에 찾아오다니.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고, 병원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던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겼구나.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 라는 다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자 그의 태도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듯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남편에게서 예전에 다정한 모습을 조금씩 다시 볼 수 있었고 그가 우리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임신한 게 싫은 건 아니지?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냥 몸이 좀 힘들어서 그래.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나중엔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하니 그랬어. 아무래도 그렇겠지? 여보,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나는 당신하고 엄마가 잘 지내길 바랐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 좀 힘들었어. 그런데 지수 씨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마랑 사이좋게 잘 지내니 그게 부럽고 짜증이 나서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했어.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 탓으로 돌리기도 했고.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못난 생각 안 할게. 당신과 우리 아기 지켜줄게. 그 말 진심이지? 이번엔 정말 날 지켜줄 거지? 응, 정말이야. 내가 앞으로 변하도록 노력할게.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 나도 노력할게.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 알겠지? 여보.
남편은 이렇게 제 마음을 달래주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결심했어요. 저희 임신 소식은 시댁에도 전해졌고 시댁에서도 기뻐해 주시더군요. 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아기가 안 생겨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다니. 앞으로 몸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정하게 아가 라고 부르시며 몸조심하라고 당부하시던 그 따뜻한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마치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서가 그동안 커리어 때문에 임신을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신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급작스러웠습니다. 동서가 임신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임산부로서의 모든 대우는 동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과 배려는 온통 동서에게 쏠렸고 저는 점점 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동서가 아들을 낳고 제가 딸을 낳게 되면서 그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아들은 특별한 존재였고 저는 딸을 낳은 죄로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었지만 제 딸이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폭탄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매일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저는 자주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5살 된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나니 동서가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오더군요. 동서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곁에서 놀기 시작했고 동서 역시 주방으로 들어와 늘 그렇듯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음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반찬 많이 했네. 나 좀 가져가도 되죠? 마음대로 해. 어차피 반찬 가지러 온 거면서 물어보긴 왜 물어봐? 예의상 묻는 거죠. 친정에서 예의를 중요시하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아, 친정 얘기하니까 형님이 좀 서운해하려나? 그냥 예의를 중요시하며 컸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하여튼 형님,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는 진짜 최고예요. 요즘엔 다른 반찬은 손도 안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에서 놀지 말고 반찬 가게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가게 차릴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요. 이자는 은행 이자만 받을게요. 특별히. 다른 날에도 동서는 자주 시비를 걸어왔지만 그날은 특히나 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돌아가신 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도발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마디라도 해주려는 생각에 입을 열려던 찰나 갑자기 거실에서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동서는 동시에 놀란 마음으로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주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조카를 뒤로 한 채 시어머니는 제 딸의 팔을 꽉 잡고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손주를 밀어? 너 같은 애는 맞아야 정신 차리지. 똑바로 서,
시어머니는 인정사정 없이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저도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울고 있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님, 말로 하면 되지 왜 손을 드세요? 때릴 만하니까 때렸다. 이 계집애가 우리 귀한 손자를 밀쳐서 넘어뜨렸잖아. 딸, 정말 내가 그랬어? 정말 내가 밀었니? 아니야, 엄마. 난 안 밀었어. 난 그냥 뒤에 서 있었는데 혼자 넘어졌어. 혼자 장난감을 밟고 넘어졌어.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말했고 그 말을 뒷받침하듯 바닥에 망가진 장난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확인을 하신 후에야 애를 혼내셔야죠. 아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형님,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해도 그 말을 다 믿어요?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동서, 저기 망가진 장난감이 보이지 않아요? 동서 아들 발밑에 딱 놓여 있잖아요. 아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왜 소리부터 질러요? 그 입 좀 다물어요. 지금 진짜 화난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대들어본 것도, 동서에게 이렇게 거칠게 말한 것도요. 평소에 저는 언제나 참아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뜻밖의 반응에 놀란 시어머니와 동서는 순간 멈칫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제 약점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세요? 누나이라니 참으로 무례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고아 며느리는 싫다고 했던 거야? 부모도 없고 뭘 보고 배웠겠어? 지금도 봐라. 어른 앞에서 소리나 지르고 손아래 동서에게 그런 저급한 말을 짓거려대고 어머님은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길래 저에게 그렇게 하세요? 만날 때마다 고아 타령하며 차별하는 것이 정말 상식적이고 고상한 행동인지 모르시나요? 동서, 그래요. 내가 형님인데 내 말이 거칠게 들렸다고요? 내가 얼마나 참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제발 자기 행동이나 잘하세요. 남의 행동 지적하지 말고요. 저는 그간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듯 말을 쏟아냈고 그런 제 모습에 동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너나 똑바로 해. 사회에서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치려니 형님 대접해줬더니 뭐. 내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고.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고아. 보아하니 욕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데. 좋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야, 내가 고아인 건 너한테 도움이 된 적이 있니? 우리 부모님이 사고로 같은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너는 뭐 도와준 거라도 있냐고? 어디서 나이 어린 년이 꼬박꼬박 고아 타령이야. 내 잘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지 않고서야 배웠다는 년이 어떻게 말끝마다 남의 상처를 후벼 팔 수 있냐고?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할 말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 말 다 했냐고. 내가 말 다 했다고 하면 어쩔 거고, 덜 했다고 하면 어쩔 건데? 뭐 어쩌지도 못할 거면서 묻긴 왜 물어? 시간이 많은가 봐? 뭐야, 인연이. 할 말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왜 욕을 하고 난리야? 누가 욕하면 무서울 줄 알아? 동서, 나도 욕 잘하고 나도 성깔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나한테 괜히 시비 걸지 마. 알겠어?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찬 못 해드리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단편적인 삼원만 듣고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제 정신이야? 오늘 엄마한테 대들었다면서? 게다가 지수 씨한테 욕까지 했다던데 도대체 왜 그랬어?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엄마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당신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면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보라고. 당신 딸, 오늘 당신 엄마한테 맞을 뻔했어. 그것도 동서 아들 밀친 적도 없는데 혼자 넘어진 손주를 보고 오해해서 5살밖에 안 된 딸을 얼마나 잡아당겼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 좀 쳤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게 배운 거 없이 커서 그렇다는 소리까지 들을 일이냐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욕한 적 없어. 동서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하니까 동서가 먼저 나한테 2년 전년 걸렸다고.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아, 나보고 고아라고도 하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도 참아야 했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제가 시댁에서 은근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모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대든 저에게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서의 행동과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것도 결국은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격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는 손자만 손주고 손녀는 손주도 아니야? 우리 딸이 밀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를 무식하게 밀어낼 수 있어? 그래, 내가 오해한 부분은 있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 엄마,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그리고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까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는 엄마 잘못한 건 하나도 말 안 하고 집사람이 엄마한테 대들고 욕했다고만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집사람이랑 싸우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 엄마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기 바라시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전할 수 있어? 엄마한테는 내 집사람도 내 딸도 가족이 아니야? 아니,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긴 했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도대체 내 집사람은 어떻게 말을 전했길래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야? 하여튼 못 배운 년이 하기는 하더라. 또 어쩌면 그렇게 저급하게 말하니? 내 집사람 옆에 있니? 바꿔봐라.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 적어도 엄마보다는 사실대로 전했으니 집사람한테 뭐라고 할 생각은 하지 마. 그리고 집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한 아이의 엄마니까
그에 맞는 대우는 해줘야지요. 남편은 전화를 단호하게 끊었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제는 그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단절하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게는 갑자기 시간이 넘쳐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도 항상 집안일에 쫓기며 여유를 느낄 틈조차 없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진정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여유로움은 한편으로는 평온하고 좋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즐기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을 펼쳐 읽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왔나 하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고 한 번이라도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제대로 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것이 바로 동서가 예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만큼은 최고예요. 라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의 까다로운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 말을 계기로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껴두었던 부모님의 유산을 사용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해서 긴 시간을 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날마다 조금씩 상승했고 가게 운영을 통해 저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가게는 점점 번창해 갔고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치채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피곤해. 중요한 말 아니면 나중에 해. 늘 그런 식이었기에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비밀로 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비밀이 되어버렸고 그 사이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을 하거나 퇴근이 늦는 일은 없었지만 딸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에게만큼은 항상 진심으로 대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과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대화를 피하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그 변화는 저를 불안하게 했고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예상은 불행히도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격리 직원과 바람이 났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전형적이라 처음에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과거에 일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남편과 불륜 관계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우연히 발견한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회사 격리 직원이 남편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편지 속에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이 사랑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개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머릿속에 깊이 박힌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애절한데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그저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나고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인데 그걸 외도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얄미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자기 생각도 그렇지? 정말이지.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고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랑 자체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심지어 제 딸에게서 아빠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불륜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손편지다 드문 세상에서 굳이 편지까지 써가며 그 추악한 외도를 순수한 연애로 미화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딸에게까지 소홀해진 남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충분히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이혼을 통보하던 날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저를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거 좀 볼래? 이게 다 뭔지 알아? 뭐긴 뭐야.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들이지. 알아보니 당신이 바람난 상대가 회사 격리더라.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할 때 당신이 내게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해. 당신은 적어도 내가 외롭지 않게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라 했지. 이런 게 든든한 가족인지 미처 몰랐네.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혹시 내 뒤를 캐고 다녔어? 뒤를 캐긴 뭘 캐? 이 편지를 옷에다 넣어 두고 깜빡했더라. 이 정도면 그냥 들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 그게 거기 있었어?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니. 다 듣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좋아. 이혼하자.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당신이랑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했거든. 이참에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고. 그리고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뭐, 내가 뭔데 애를 키워? 불륜 저지른 주제에 무슨 헛된 기대를 하고 있어? 조용히 위자료나 내놓고 빨리 이혼할 생각이나 해. 참나, 너 내가 애 키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고질고질하게 키우는 꼴은 못 보겠는데 어떻게 하지? 경력 단절에 취업이나 되겠어? 그리고 능력도 없잖아. 괜히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애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내가 키운다고 할 때 순순히 내놔. 물건이 아닌 아이를 달라고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있어도 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딴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이 정신 탈려 바람 피우고 다닐 때 나는 반찬 가게를 열었어. 뭐? 반찬 가게? 무슨 돈으로? 당신 혹시 나 몰래 돈 숨겨둔 거야? 야, 그럴 돈이 있었으면 당신한테 요구할 일도 없었겠지. 겨우 생활비만 주면서 생색내던 거 잊었나 봐. 내 가게에 당신 돈 한 푼도 들어간 적 없으니 괜히 기대하지 마. 양육권 포기할 생각이나 해. 내가 포기해. 반찬 가게 열어서 얼마나 벌겠다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가게 때문에 내 딸을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 차라리 그 가게 망하라고 기도라도 드리지 그래? 어쨌든
다른 여자와 바람난 당신에게 내 딸을 맡길 생각은 없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겠네. 양쪽 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가리자고. 이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정에서 맞섰고 결국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소리치던 남편은 양육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어떠한 면에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자 항소까지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와 딸은 정말 오랜만에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딸 역시 이혼 후 제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니 이전보다 더 밝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딸에게 쏟아붓는 사랑과 시간 덕분에 우리 둘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동서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간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던 동서였기에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주부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연락도 없고 시댁에 오지도 않아서 전화해 봤어요. 말하는 태도를 보니 제가 이혼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괜한 말을 꺼내면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 아무 일 없어. 동서도 아무 일 없지? 그러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동서 아주머니한테 전화해. 나한테 하지 말고. 그러면 끊어. 아, 잠깐만요.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상황을 보아하니 형님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지난주에 쓰러지셨어요. 아버님께 연락드렸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없어서 형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럴 때 병원이라도 와서 병시중이라도 들어야 어머님께 점수도 따지 않겠어요? 다 형님 생각해서 연락한 거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구나 싶더군요. 본인이 병시중 들기 싫어서 저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그걸 감추고 말하니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동서는 나를 정말 호구로 생각했구나. 호구라니. 제가 언제요? 지금 하는 꼴이 그렇잖아. 지난 1년 동안 안부 연락 한 통 없다가 어머님 쓰러지시니까 연락해서 뭐? 이럴 때 잘 보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동서가 병시중 들기 싫으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던가. 이게 뭐야? 속이 뻔히 보이네.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어머님 병수발 될 생각도 없고 될 필요도 못 느끼겠어요. 제가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해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은 시간이 남아도는 형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사람마다 맞는 위치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지금 형님이 해야 할 일은 어머님 시중 드는 일이라고요. 할 일이 없기도 하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건 딱 형님 일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동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그 일을 떠넘기려 했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통쾌하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듣고 보니 동서 말이 다 맞네. 할 일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어머님 시중은 내가 들어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와서 어머님 시중 좀 드세요. 노인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저 정말 미쳐버리기 직전이에요. 동서, 나 못 가. 난 이제 그 집 며느리가 아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랐나 본데. 나 이혼한 지 1년이 다 돼가. 그 빌어먹을 인간이 바람나서 이혼했어.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 인간이 내 인생 구해주려고 바람까지 피워준 것 같네. 덕분에 노인의 경시중은 피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 인간한테 감사할 날이 오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만약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 순간까지 그 집에서 꼼짝없이 묶여서 시어머니의 경시중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 타이밍에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 오히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런 생각을 하니 그날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참을 수 없이 신나게 웃어버렸습니다. 제 웃음소리를 들은 동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닥을 동동 구르더군요. 지금 웃음이 나요? 지금 이 상황이 웃기냐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라는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 결국 내가 그 노인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정말 어떡하냐고. 일주일 경시중도 끔찍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서가 미쳐 날뛰며 소리치는 중에 서방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노인네라고 했어? 끔찍. 당신 우리 엄마 시중 드는 게 그렇게 끔찍했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소 전형적인 동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뻔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툼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 과정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조용하더니 약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전 남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동안 전 남편은 딸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두었죠.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제가 임의로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지 만나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연락을 받은 저는 오로지 딸을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제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히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우리 딸은 잘 지내지? 못 지낼 이유가 없으니 잘 지내지. 이때껏 연락 한 통 없다가 왜 전화했어? 그게 우리 엄마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지? 지수 씨가 당신하고 통화했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사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따로 결혼은 안 하고 같이 살긴 했는데.
글쎄 그 여자가 우리 엄마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더니 사람이 변하더라고. 계속 짜증만 내고 밖으로 돌다가 내가 엄마 모시고 싶다는 말 꺼내자마자 집을 나가버리더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자긴 누구랑 달라서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게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의 태도야? 하여튼 그 여자 회사까지 그만두고 도망갔어.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설마 나한테 동정심 같은 걸 바라니? 설마 양심도 없이? 동정심을 바란다고 해도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은 생각보다 더 파렴치한 인간이더군요. 동정심은 무슨? 우리 다시 결합하자고. 나 다시 당신한테 돌아갈 수 있어? 당신, 나 아직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내 전화 기다렸다는 듯이 받은 거 아니야? 착각도 유분수지.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연락할 방법을 차단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아이를 위해 한 통의 전화를 받는 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저 그런 생각이란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사고방식이 이렇게까지 엉망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지요. 그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며 스스로도 답답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건도 있어. 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좀 모셔줘. 동생네도 이혼할 것 같더라. 지수 씨가 뭐 엄마 욕하다가 들켰대. 나 어쩌면 좋아. 잘 풀려서 이혼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도 알다시피 지수 씨는 능력은 있지만 싹수가 없잖아. 아픈 우리 엄마, 딸들이 모실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모셔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특별히 당신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새 출발해보자.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제가 간절히 부탁해서 함께 살자고 애원하는 줄로 착각할 만큼 당당하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터무니없는 상황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한바탕 크게 웃고 나서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머릿속에 얼마나 꽃밭이 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 드라마 작가라도 하니? 어디서 이상한 막장 드라마라도 쓰고 있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돌아가 준다고 하면 고맙다고 절해야 할 거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네가 좋아서 돌아간다는 줄 알아? 다 네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부모도 없고 애 혼자 키우는 이혼녀. 누가 봐도 불쌍한 너한테 내가 큰 인심 쓰는 거라고. 야, 이 미친놈아. 그런 인심 필요 없거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 내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내 가정은 이제 없어. 진짜 우린 끝났고 끝난 관계에 다시 시작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엄마는 내가 알아서 모셔. 정 안 되면 요양원에 모시고 그 김에 너도 입원 좀 해라. 착각도 그 정도면 중증이니까. 아참, 그리고 내가 내 연락을 받은 건 내 딸 때문이었어. 나한텐 내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모자란 놈이지만 내 딸한테는 아빠니까. 그런데 너 하는 꼴 보니까 이젠 다 필요 없겠다. 나 전화번호 바꿀 거야. 그리고 내 딸도 너 같은 아빠는 보고 싶지도 않다니까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자.
혹시나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아빠로서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좀 잊고 살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바로 번호를 바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 남편의 번호 역시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고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하루하루는 참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지만 돌이켜보니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을 버티며 살아왔던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딸은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가 시작되려나 싶더니 요즘엔 다시 사랑스럽고 다정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깊고 착한 아이예요. 제가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나도 된다고 말해도 딸은 그저 웃으며 아빠를 따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어쩌면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딸의 말에 따르면 아빠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특별히 좋았던 기억도 없어서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가끔씩 그런 딸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딸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니까요. 반찬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아 더 큰 가게로 옮긴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이제는 더 넓은 가게에서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식당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를 이 사연을 통해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그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낸다면 결국엔 더 나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